자, 잘 쉬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이제 C가 나오는데 C의 개념을 잠깐 보면 자,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운율적인 언어를 통하여 함축시킨 주정적인 창작 문학의 한 갈래를 뭐라고 해야 한다?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는 주로 이제 뭘 표현한다고 했죠? 시는 주로 이제 어떤 감정, 정서를 주로 표현하죠. 감정이다, 어떤 정서.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감정은 서로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것은 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거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감정적인 요인을 형상화한다. 뭐 한다, 다 같이? 형상화를 말하면 상당히 중요해요. 형상화. 형상화시키 보여줘야 돼요. 형상화시켜. 뭐 형상화시키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형상화. 예. 감정을 형상화시키 보여준다. 이거 이렇다고 쓰는데, 형상화시켜 보여준다. 이거 쓸까요, 그냥? 형상화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형상화시켜 보여주는데, 이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갖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대표적으로 운율을 통해서 또는 심상을 통해서 여러 표현 기법을 통해서 또는 내용적 흐름을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상이라고 그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나의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을 형상화시켜 놓은 게 시다라고 할 수 있죠. 뭘 동원한다, 다 같이? 운율을 동원한다. 리듬. 그 다음에 심상을 통해서. 이미지죠. 이미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표현 기법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형상화된 것을 우리는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쉽겠죠. 시는 주로 무엇을 전달한다?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 감정은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따라서 형상화란 말은 뭐냐면 그 대상, 관념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구별되는 특징, 구별하는 특징, 구별된 특징.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또는 구별된 특징은 뭐냐 할까? 문학과 비문학이 구별되는 특징은 뭐냐? 알겠죠?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알 수 있겠죠?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대체적으로 형상화의 유무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형상화의 유무성. 형상화된 것이 바로 문학이라면, 형상화되기 이전이 뭐라고 된다? 비문학이 된다. 비문학에 대표적으로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비문학에 속하는 것 대표적인 뭐 역사가 있다. 역사적인, 역사를 소재로 해서 소설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사 소설이 있죠. 그래서 팩션, 우리가 픽션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픽션을 통해서, 논픽션이 아니죠. 역사는 논픽션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소설은, 역사 소설은 픽션을 갖다 활용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형성시키는 거죠. 역사나 철학이나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소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 역사, 그다음 뭐가 있다 시죠? 철학, 과학. 알겠죠? 이게 비문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구별되는 요소가 바로 형상화 유무성. 그래서 문학은 형상화된 것이라면 비문학은 형상화되기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을 소재로 해서 철학적인 내용을 소재로 해서 역사적인 것을 소재로 해서 형상화시키는 게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더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오래전에는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뭐다 하면 형상화의 유무성이다. 알겠지? 형상화된 거. 그러면 어떻게 또 초점을 맞춰? 야, 문학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형상화시켰을까? 근데 소설 같은 거, 소설 말고 시 있지. 시는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형상화시켜 놨을까? 막 분노, 뭐 슬픔, 어떻게 이것을 형상화시켜 놨을까? 이게 뭐 그리움,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시켜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어요. 알겠어요?
그것을 어떤 모습을 통해 그림은 안 보이잖아. 내 내면 속에 갖고 있는 감정이지 그림이 보여하는 거야.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라고 하는 거야. 또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놨을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쉬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놨을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문화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서 갖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있었을 거야.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갖는 감정이 있었을 거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놨을까? 또 소설은 뭘까? 소설은 사건을 다룬다고 했잖아. 그 사건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줄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사건을 어떤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줄까? 6.25라는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6.25라는 사건이 우리 그 전 국토에 걸쳐서 6.25라는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피상적으로 우리 알죠? 6.25가 일어났다. 뭐 사람도 많이 죽었다. 뭐 이상가족도 많이 생겼다. 이런 피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처절했던 슬픔들, 처절했던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족의 비극사를 집어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형상화시켜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문학의 형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주로 시는 뭘 다룬다고 해서 할까? 감정을 다루는 거고, 소설은 뭘 다룬다? 사건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데, 그런 감정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데, 알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각각의 그 작품 속에 갖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을까, 재미지 없을까? 재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시는 짧은 편이죠. 짧은 내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강인한 인상을 줘야 돼. 짧기 때문에 뭐 하나 시작? 강인한 인상을 줘야 된다. 그 강인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율과 심상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산과 들을 푸르게 가꿉시다 이런 말을 보다는 산과 들 푸르게 이렇게 해서 리듬을 타게 하면 좀 더 오랫도록 각인된단 말이지.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뭐다? 시다. 그래서 시는 어떤 측면과 상당히 비슷한 점을 갖고 있냐면 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시도 역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성, 운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를 그 가사로 삼아서 노래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운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학의 4대 장르 가운데 음악성이 가장 강한 장르는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시! 그렇게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죠? 자, 그럴 때 이미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시를 갖다 이해하는데 두 가지적 측면만 되겠어요. 이거 보면 자, 시의 이해 접근 방법. 시의 이해 접근 방법.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보라. 뭘 보라 봤지? 제목. 이 제목이 뭐가 되냐면 대체적으로 중심 시어 또는 뭐 다른 말로 주제 시어 알겠죠? 이런 중심 시어, 주제 시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제목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만 좀 알고 있다면 좀 더 시를 이해하는 데 접근하는 데 상당히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마이너스. 즉 다시 말해서 플러스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냐 아니면 마이너스적 이미지냐. 나에 따라서 시어적 내용의 어떤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저기 됐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심 시어, 주제 시어적인 어떤 주제적 시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을 먼저 보라. 요즘에 시험들은 대부분 시에 있어서 뭐가 주어진다? 제목이 주어진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시어들을 볼 거다 말 시어들. 시어를 보면 이제 시어에도 벌써 긍정적 시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부정적 시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긍정적 시어는 뭘까? 긍정적 시어는 그 주제를 갖다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어들이겠지. 그것이 긍정적 시어야. 반면에 그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들 드러내는 시어를 쓰겠죠. 그 시어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별은 뭐 할 때 더 밝게 빛날 수 있어? 칠흑 같은 어둠일 때. 알겠지? 그 별은 더 빛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나 달이 긍정적인 시어가 된다면 어둠은 부정적 시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공부하다가 혹간에 우리는 보통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지. 어둠은 밤은 대체로 부정적인 거. 그지? 별 또는 태양, 달은 긍정적인 거. 근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시를 갖다 공부하다가 만약에 어둠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걸로 나온다 있다면 그건 특별한 거야. 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여러분들 그것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됐나요? 보통 어둠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데 때에 따라서 어둠이 뭘로 사용될 때 있다? 긍정적.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 다음 중 밑줄줄 시어의 이미지가 다른 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저기 됐죠? 그래서 이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다면 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가 있어요? 다시 표현 기법이 있다. 뭐가 있다? 다시 표현 기법. 시를 이해하는데 표현 기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잠깐 설명해 본다면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교재에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표현 기법, 뭐 심상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교재 30 일단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 상식이니까 36페이지 펴봐. 36페이지. 36페이지 보면 거기에 운율의 종류 나와. 운율 있죠? 운율은 먼저 보고 갑시다. 운율은 반복이야. 운율은 뭐다 같이? 반복.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복이 나오면 그거는 리듬, 운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됐죠? 따라서 뭐 운율을 활용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운율이든 심상이든 표현 기법이든 시장 전개 방식이든 전부 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거다? 주제를 설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표현 기법이다면 이 주제를 갖다 이렇게 해서 드러냈다? 표현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상 특징을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것이 운율과 심상, 표현 기법, 시상, 전개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율과 관련돼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운율은 반복이야. 반복이 있어야 운율이 형성된다고 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운율과 관련돼서는 특히 뭐 외용률이 있다, 내재율이 있나 그런데 외용률 가운데 밑줄에 넣을 것이 음보율과 음수율의 밑줄자, 음보율과 음수율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음보라고 하는 것과 음수율이 있는데 먼저 음수율 먼저 얘기한다면 일정한 자수를 반복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일정한 자수를 반복하는 거. 뭐 3음절을 갖다가 반복한다든지 4음절을 반복한다든지 알겠죠? 그래서 뭐 3, 4조다, 뭐 4, 4조다, 7호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수율이라고 그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 알겠죠?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음수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수율로서는 3, 4조, 4, 4조, 7호조가 있다. 시작. 3, 4조, 4, 4조, 뭐가 있다? 7호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보라는 게 있어요. 음보는 음수율에 비해서 다소 좀 유연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수율은 일정한 자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3, 4조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5, 4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율격에서 벗어난 거죠. 음수율에서 벗어난 거지. 일정한 율격에서 벗어난 거지. 이렇게 일정한 율격에서 벗어난 것을 파격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그러다 보면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뭐 3, 4, 4, 4 또는 7호조라는 음술이 있긴 있지만 이러한 자수를 고정적으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많은 파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거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울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같이? 김소울의 진달래꽃. 자, 김소울의 진달래꽃이 우리 교재에 실어놨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없다, 있다, 없으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요즘에 그 문학 작품들이 교재에 많이 실록해 놓으면 저작권 침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작품 수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여기는 실제 써놓지 않은 것 같아. 잘 보면 이것이 있어요. 지워도 되겠죠, 이거? 내가 한번 써본다면 이것이 있습니다. 김소울의 진달래꽃.
빔이 딱 있으면 딱 여기다 띄우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이면 됐죠? 내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셨다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르다. 이렇게만 해봅시다. 1년과 몇 년? 2년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말없이 고이 보내 뭐하리라 같이 그리 오리다. 알겠죠? 물론 이것을 갖다 좀 획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3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획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다. 있죠? 자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몇 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이죠. 그리고 가실 때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죠. 자, 말없이 고이 보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몇 개입니까? 7이죠. 그 다음에 드리오리다 뭐예요, 다 같이? 5죠. 그러니까 몇 조의 반복이 있어? 7호조의 반복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연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대부분 세 번째 연이나 네 번째 연에도 7호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연을 보면 영변의 약산 하나 둘 셋 하나 둘 5개죠. 그 다음에 딱 4죠. 그러니까 오사조죠. 오사조인데 또 이거는 아름다다 가실 길에가 팔이 되고 뿌리 오르다 보니까 8호조죠. 어때요? 두 번째 연에서는 음술상의 합격을 이룬다 이루죠. 내 말 알겠죠? 우리가 저희 보면 3년이나 4년은 똑같이 7호조야. 그런데 2년만 이렇게 5사조 내지는 뭘로 8호조로서 음술의 합격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음술상의 합격이죠. 일정한 자수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다른 음수를 띄고 있으니까 합격을 이뤘잖아. 그런데 음보는 뭐냐? 음보는 2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봐요. 2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역시 보면 영변의 약산 진달꽃의 영변 3음절 하나의 음보. 그래서 끊어있는 거 있죠. 음을 끊는 거, 음의 거리야. 한 번 발걸음을 뗄 때마다 읽어주면 돼. 영변의 약산 진달꽃. 몇 번 끊어요? 몇 번? 3번이죠. 그러니까 이거지.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다 있지. 걸음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니까 3번의 반복이 일정하죠. 위에도 봐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다. 몇 번이요? 3번이죠. 이런 식으로 3걸음씩 할 때마다 읽어주는 단위로서 규칙성을 갖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는 합격을 이뤘지만 음술상의 합격을 이뤘지만 음보는 2 내지 7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니까 그만큼 합격성을 줄일 수 있죠. 따라서 김소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은 시상에 전개되는 데 있어서 음수율의 합격은 있지만 음보에 있어서 규칙성을 갖다가 지속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김소래 진달래꽃은 음술상의 합격은 있지만 음보상의 합격은 없다 그런 얘기야. 왜 음보로? 3음보라고 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됐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미적 효과로서 이 작품을 좀 더 예술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야 돼? 음보가 뭐냐? 아니면 음수가 뭐냐?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 음보는 호흡적 단위야. 호흡적 단위.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음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국어의 대표적인 음보에는 뭐가 있냐면 3음보와 4음보가 있어.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음보는 3음보죠. 특히 서정 민요 가운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있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몇 음보? 3음보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3음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요 또 있죠. 이렇게 되면 도라지 시작. 도라지 도라지 배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매듭 뭐? 사원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이죠. 시조는 사원보야.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올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몇 번? 4번. 이런 것들을 사음보라고 그래.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시가에서 보여주는 음보라. 매듭보, 매듭보, 삼음보와 사음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김소리 진단할 건 매듭보야. 삼음보야, 사음보야. 삼음보 형태. 그래 민요조야. 민요조. 그런 형태. 그래서 아마 그런 운율을 갖다 선택하는 것도 다 시인들의 의도가 있지. 이런 어떤 이별의 어떤 정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역동적인, 뭔가 불안전한, 이별에 있어서 갖는 감정은 안정적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하겠지. 그 불안정한 요인을 갖고 있는 감정이 뭐야? 삼음보 형태야. 안정적인 것은 사음보 형태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운율을 갖다 선택한 거죠. 그래서 삼음보를 통해서 이별의 아픔과 그런 어떤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다 누구에 의해? 시인은 그런 의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짜 맞추는 거예요. 잘 믹스하는 거고, 거기다가 형식 속에다가 언어들을 갖다가 넣는 거죠. 그것이 예술미야. 무슨 미? 예술미. 그래서 내용적 측면이나 형식적 측면에서도 완벽에 가깝게 만든 시가 김소래 진달래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소래 진달래꽃이 일약 김소를 스타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시 하나 탁 지어놓으면 그냥 금방 스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음보가 뭐고 음술이 뭔지 알겠습니까? 동우 알아요? 알겠죠? 우리 2024년의 영상에도 동우의 이름은 기 남겠네. 그렇지? 동우가 누구야? 이렇게 가끔 그 화면을 갖고 와서 카메라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수율이 뭐고 음보가 뭔지 알겠죠? 그다음 심상입니다. 심상에 대해서 하나 해볼게요. 심상에 39페이지 가봐. 심상 상당히 중요해. 왜? 시는 짧은 표현이기 때문에,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강인한 인상을 줘야 되지. 그래서 운율과 뭘 동원한다? 심상을 주는 거야. 심상은 어떤 대사에 갖고 있는 나의 이미지지. 이미지를 뭐라고 한다? 심상이라고 한다. 심상을 제시하는 가운데는 그게 세 가지만 밑줄장에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단일감각적, 공감각적, 복합감각적 밑줄자. 이것들이 이제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일감각적, 공감각적, 그 다음 복합감각적. 있습니까? 단일감각적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자, 내가 뭐라고 했어? 문학이라는 것은 형상화시켜 준다고 했지. 형상화할 때 이미지를 동원해. 그 이미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각적 이미지, 뭐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미지가 시각적인 거야. 눈으로 보여줄 때 그게 더 확실하게 믿게 되잖아. 그래요. 내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답답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여줄 때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 가운데 가장 대표인 것이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특히 우리가 문해서적을 배우지 않았지만 주지주의, 주지시파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했어요. 알겠어요? 뭘 중시했다고요?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시각적 이미지다. 알겠죠? 물론 청각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무슨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법이 은유법, 비유법이 되는 거야. 비유법. 알겠죠? 내 마음은 호수요. 있잖아. 내 마음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뭐화시켜서 보인다? 시각화시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 대상을 뭐에다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물을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수사법, 그중에 비유법이라고 하잖아. 그 비유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유법이다. 알겠죠?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이번에도 시험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시조 실어놓고 위 작품은 뭐 시각적 이미지와 무슨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게 나왔잖아. 시각적 이미지만 있는데, 그죠? 이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만 알고. 하여튼 내가 해주는 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보니까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오리, 다분히 시각적이죠. 색채나 명암, 모양, 움직임 등의 시어를 통해 눈에 떠오르는 것을 시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가죠.
청각적 심상은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귀로 듣게 되는 거. 청각적 심상. 윤서울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있지. 핵심 단어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핵심 단어의 이미지. 그래서 자칫 윤서울 해 길다, 해가 길다, 해가 길다, 해가 계속 떠 있다는 얘기고 있지. 그러면 시각적이 될 수 있잖아. 하지만 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꾀꼬리 울면이야. 알겠습니까? 울면 청각적 이미지. 핵심 단어의 시어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정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이 밖에 후각적 이미지,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때 아득하다는 말은 저기 보면 거리적, 시각적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향기가 아득할 수는 없지. 향기가 아득할 수는 없지. 향기가 아득하다는 말이 아니라 향기가 가득 찼다는 뜻이야. 충만하다는 뜻을 극하다, 아득하다는 표현을 쓴 거야. 알겠지? 향기가 어디까지 차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득하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런 점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미각적 이미지.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잔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 그리고 이때 술과 국은 먹는 거지. 먹는 거잖아, 다분히. 그러니까 미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촉각적 이미지.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뭐다? 다분히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보면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감각적 이미지 있죠? 그것도 별 3개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잘못 말한 것은 뭐냐 했을 때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갖다 강화시키고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린다는 거지. 그럼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을 알아야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생각나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공감각적 이미지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감각의 부여, 밑줄자. 감각의 전이, 감각의 부여, 밑줄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 맞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울음을 드러내고 싶어. 그 울음은 무슨 이미지지? 청각적 이미지지. 그런 거래요. 또 깃발을 드러내고 싶어. 깃발은 시각적 이미지지. 그런데 그 깃발의 외침이라고 하고, 알겠습니까? 붉은 울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본래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전이시키 표현한단 말이야. 그럴 때 더 강렬함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깃발보다는 깃발의 외침, 더 강렬함을 가질 수 있고. 정리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 예를 든다면 그 밑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있죠? 종소리는 뭐다 같이? 청각적 이미지. 근데 청각적 이미지를 뭐화시켜 보여줬다? 푸른 종소리. 시각화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공감각적 이미지를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감각의 전이, 즉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푸른 종소리라고 할 때 종소리라고 하는 청각이 푸르다에서 시각화된 것이지 시각이 청각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겠죠? 감각의 전이의 경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복합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적어도 둘 이상의 이미지가 사용될 때를 복합 감각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거기에 한번 보면 교재 박조진의 묘지송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제목을 봐봐. 자, 대체적으로 묘지송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 아까 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 단계로서 뭘 고려하라? 고려하라? 뭐 고려 상호칭공이 아니라 고려하라. 뭘 고려하라? 시를 갖다가 이해할 때는 그렇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뭘까요? 묘지송이죠. 묘지송 할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긍정적, 부정적. 묘지송. 긍정적, 부정적. 일단 노래는 긍정적이잖아. 묘지를 갖다 애찬하는 거 아니겠어? 송축한다는 뜻이 아니고 묘지를 송축한다는 게 묘지송이야. 그럼 묘지를 송축하니까 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랬겠어? 부정적으로 그랬겠어? 긍정적으로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가는지 그냥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중심해야 돼? 우리가 어휘. 다 같이 시작. 어휘. 알겠죠? 예, 잘해도 머리 위로 이렇게 받드는 게 송축이라는 뜻이야. 송축. 송축과 송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묘지를 송축한다, 받든다는 뜻이야. 저기 됐죠? 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뭘 중심해야 돼? 어휘.
예, 한자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면 돼? 묘지를 왜 해체했을까? 우리가 보통 갖는 상식은 뭐지? 묘지는 칙칙하고 냄새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죽음 뭐 이런 것들 생각 나왔나? 나지? 그럼 묘지 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는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묘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궁금증을 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공부라는 것은 뭐냐? 내가 또 한 번 얘기하면 공부는 관심과 질문이다. 시작. 관심과 질문. 왜 묘지상을 했을까? 관심 가졌지. 그리고 질문해보는 거야. 왜 묘지를 해체하고 있지? 질문해보는 거야. 정리됐죠? 그 질문의 답은 어디 찾아야 돼?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공부고 그 결과물이 느꼈을 때 진정한 희열이 느끼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다. 시작.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뭐만 받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수업만 받고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알겠어요? 진정 이 학원에 왔을 때는 공부하고 가야 된다. 그 공부는 관심과 질문이 있는 수업이 공부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동우! 됐습니까? 동우가 대표적으로 그냥 대답해 주는 거야. 알겠지? 다른 사람 말 안 하면. 자, 봅시다. 마지막 박투진의 묘지송입니다. 북방이 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으리. 동그란 무덤들이 있죠? 뭔가 눈으로 선하게 보이지?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죠? 동그란 무덤. 동그란 무덤. 무덤 속 어둠에 하이안. 옛날에 치약이 있었어. 하이안. 뭐 이런 광고 들어본 적 있어요? 치약. 하이안 치약. 인디언 같은 애들이 나와서 막 하이안. 뭐 하는 거. 안 봤어요? 안 봤다. 시작. 동우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습니까? 미안합니다. 그 하이안,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이안이랄 때, 하이안은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하야타의 활용은 하얀이지, 하얀. 하얀인데, 이렇게 하이안이라고 했지. 나중에 한번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비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허용해 줍니다. 아이고, 뭐 이 자식 말이야. 이게 시를 쓰는 사람이 말이야. 왜 이따위야? 맞춤법도 잘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에 의해서 꾸미는 겁니다. 이걸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비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이안은 원래 뭐라고 해야 돼? 하이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운율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이안한 거야. 하이안, 총루. 뭐에다 같이? 시각적 이미지지. 총루란 말은 이렇게 뼈라고 생각하면 돼. 뼈. 뼈. 총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죽음. 후각적 이미지. 여러분들 죽음 오면 썩는 냄새. 어우, 냄새 맡을 수 있어 없어요? 사람 썩어가는 냄새처럼 역겨운 거 없다고 하더라고. 사람 썩는 냄새가 가장 역겹대.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향기롭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후각적 이미지가 됐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의 이미지가 나왔다면 복합 감각적 이미지 또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냐. 알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야. 여전히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았다. 복합 감각적 이미지 또는 다양한 이미지란 말을 쓸 수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를 쓸 수는 없다. 된대요? 만약에 이 작품을 다 한 상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지에 대한 그런 어떤 송출하고 있다면 맞아 틀리다? 틀린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뭐가 나왔어? 공감각적 이미지가 안 나왔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살아서 섰던 죽은 죽었음에 이미 안쓰럽고 살아서는 뭡니까? 온갖 고생과 온갖 시련과 온갖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이 그리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죽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했네. 죽었으면 이내 안쓰럽고 어제 무덤 속 환히 비춰질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있지 않습니까? 태양, 동그라미 태양. 어둠에 태양이 온다. 어둠에 태양이 온다. 다시 새 아침이 밝아오는 거지. 정리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뭐가 된다? 낮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 속은 뭡니까?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낮이 된대요. 그 무덤 속에 환히 태양이 뜬대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 무덤 속은 다시 빛이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뭡니까? 왜 묘지송으로 했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묘지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뜬다? 해가 뜬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뭐야? 향기롭기도 한다고 있어. 뼈마저도 뭡니까? 아주 밝고 빛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잔디 사이 할미꽃. 자, 무덤 주변에 또 할미꽃 피겠죠? 할미꽃. 꽃, 생명체죠.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묘지 속에는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 주변에는 생명체가 있죠. 할미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들이 웁니다. 있습니까? 할미꽃은 시각적, 새들은 비비백적, 청각적 이미지도 동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봄볕, 포근함은 뭐예요? 촉각적이죠. 포근함, 무덤에 죽음들이 누워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봄은 또 뭡니까? 봄은 보통 계절의 상징상 부활, 소망의 계절이기도 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 속의 묘지는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 부활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의 공간이다. 누가 지었어요? 박두진이 지었죠? 박두진은 원래 그 사상적 기저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묘지는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부활의 공간. 예수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생각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묘지는 죽음의 공간이 아닌 썩어 냄새나는 추악한 공간이 아닌 부활의 공간, 생명의 공간으로서 송축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묘지송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해됐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작품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알아둬야 돼? 기본 이론을 잘 알아둬야 돼.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그래서 우리가 장르상의 특징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교재와 관련돼서 그 페이지, 몇 페이지 잠깐 보냐면 거기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돼서 50페이지. 자,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오전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설과 반언한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역설.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모순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진실이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를 끌어내는 표현적 기법이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를 통해서? 모순적 관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하나 예를만 들어볼게요. 그 밑에 박스 속에 역설과 관련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문제 역설법 잘 나와. 역설은 패러독스. 왜? 이성적 사고. 나름대로 이성적 사고를 필요한 게 역설이기 때문에 그 역설적인 측면에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관념은 뭘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러죠. 그리움에 사무칠까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결혼한다고 하지. 그잖아. 왜 결혼해? 함께 있고 싶어서. 자꾸 뭡니까? 그날마다 우리는 또 이별해야 되잖아. 이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나왔지? 그리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서. 잠시라도 이별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고 있어? 이별한다고 해서. 이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어떤 상식의 그런 상념에서 벗어난 소리지. 근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어? 헤어졌던 경험이 있지. 이별했던 경험이 있지. 가끔은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그리움이 점점 사그라질 때가 있더라는 얘기지. 항상 붙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게 사랑이 지속된다 볼 수는 없잖아. 우리는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 있어 없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있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혼 같아요. 왜 그래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내 동서도 그럽니다. 가까이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요. 동서가 나와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님 볼 테니까 내 처제와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는 건설 현장에서 하는 사람이야. 지금 소장입니다만 어찌됐다네 건설에 따라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한 달 만에 또는 외국에 막 출장 가실 때는 말이죠. 또 1년 만에 막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외롭겠냐고. 그잖아요? 얼마나 그리웠겠냐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1년 동안 그 사무쳤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되면 뜨거운 사랑이 더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생긴다? 이별에 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떨어질 속에서 가졌던 그리움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더 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사랑을 변질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른 뭐가 있다? 이별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되는 거지. 그걸 역설이라고 해요. 알습니까? 역설. 모순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 대자로는 어찌 보면 좀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자, 됐습니다. 에카데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국어 30점 맞았어요. 30점 맞으고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 상식은 뭐지? 못했다고 해야 되잖아. 혼나야 마땅하잖아. 왜 30점 맞았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네? 칭찬입니까? 비아냥거림이야? 비아냥거림이죠? 이게 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속망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걸 반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역설과 반어가 뭔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취업하기도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야, 얼마나 살기 좋냐? 이 말은 진정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거짓이잖아. 이게 반어라는 거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소설 최만식의 태평천하 있어 없어? 일제강점기에서 고통받는 자기 가족의 몰락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몰락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 그 시절을 태평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습니까? 그게 다 뭐다? 반어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 51페이지 가봐. 51페이지 보면 언어 유의란 말이 있어. 뭐다 했지? 언어 유의. 그렇다 써놔. 말장난이라고 써놔. 말장난. 언어 유의.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이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됐죠? 그래서 총이 말장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너 나한테 사과해. 사과하란 말이야. 사과해.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사과 말고 배 먹으면 안 될까? 아주 썰렁하죠. 말장난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언어 유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그런 말을 써놨잖아요.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를 하나 내려왔다. 있어 없어요? 서방과 남방이 있지. 서방과 남방은 전혀 방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방위를 빗대서 서방과 남방으로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유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 있죠. 대상에 나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니까 나의 감정을 외부로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을 외부로 확대하는 매개체가 들어있는 걸 찾으려면 감정이입 매개체를 찾는 거야. 됐습니까? 나의 감정을, 시적 화자의 감정을 외부로 확대한다. 즉 사물에 확대한다. 정리됐습니까? 그걸 감정이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청산별곡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울어라 울어라세요. 장운이러 울어라세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나의 감정이 지금 뭐한다? 울 만큼 슬픈 거야. 근데 슬픔의 감정을 뭐에 이입했다? 새에 이입해서 새에게 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이다. 주로 감정이입은 의인법으로 나타난다. 뭐로 나타난다? 의인법. 뒤로 넘겼어. 자, 9번 봐요. 52페이지 9번. 시적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시적 자유 또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다, 시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머니 그 먼 날을 알으십니까? 있지? 알으십니까? 이 밑줄자. 원래 알으십니까는 없습니다. 용어의 어간이 이것이 약간 문법적인 측면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 문법적 측면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볼 수 있는 말인데 알으십니까가 있지 않습니까? 알으십니까? 그렇죠? 알으십니까? 할 때 용어의 어간이 니을일 때는 니을일 때 뒤에 시오시오로 시작된 말이 오면 이 니을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쓰는 잡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내 팔을 잡으십니까? 할 때는 비읍과 시옷이 각각 자음과 자음이지 충돌하니까 자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개 모음을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침이고 자음이고 자음이니까 매개 모음을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리을은 아주 성격이 좋은 놈이야. 리을은 희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좀 불편해? 시옷 네가 좀 불편해? 그러면 내가 그냥 없어져 줄게 해서 리을은 탈락해요. 그러니까 굳이 매개 모음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문법적 표현은 아십니까? 시작. 아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알으십니까? 라고 쓴 것은 우리 국어의 문법적 규칙에 벗어났다 아니면 부합된다? 벗어났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시에서는 이런 비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효과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 객관적 상관물은 자, 우리가 시는 주로 뭘 드러낸다고 했지? 감정, 정서를 주로 드러낸다고 했지. 이 정서를 드러나는데 사용됐던 객관적인 사물들이 있겠죠. 이런 객관적인 사물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객관적인 어떤 실제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잖아.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된 객관적 사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 속에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 어차피 감정을 표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 객관적 상관물 정도 알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주객전도. 시작. 주객전도. 시적 화자의 대상이 되는 객체 간의 관계가 뒤바뀌는 관계를 주객전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물 먹은 별이 있죠. 사실 별이 물을 먹을 수 없죠.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느새 시적 화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 맺힌 눈으로 본 별이 물 먹은 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별이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있는 시적 화자가 그 눈으로 본 별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주객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거죠. 정리됐나요? 네, 이런 것들이 시에서의 주된 표현적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시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 이해에 대한 어차피 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 이해 시간을 확보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오전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부터 오후 시간에 임해 줍니다. 알겠죠? 쉬었답시다.